큰 그림으로 보셨을 때는? 경선 지금 현재 경선판의 구도를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실까요? 큰 그림으로 보셨을 때는? 조직과 바람의 대결이죠. 예. 조직이 있을까요? 바람이 있을까요?를 물어볼 수밖에 없을 텐데. 큰 선거에서 네.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큰 선거는 바람 따라갑니다. 조직이 힘을 발휘하는 것은 작은 선거입니다. 작은 규모의 선거일 때는 조직이 우세한 사람이 이기지만 큰 선거는 그럼 바람이 이기는 선거입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단 한 명 없이 선거 치렀습니다. 근데 바람이 이준석 바람이 부니까 네. 그거는 조직은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양상이 똑같습니다. 지금의 선거는 책임당은 투표 제도입니다. 네. 과거처럼 현역 의원 당원이 가지고 있는 극소수의 대의원 선거가 아니고 과거에 당협위원장들이나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통제 가능한 수백 명의 대의원 선거가 아닙니다. 전당원 투표입니다. 거기에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이 공개적인 의사표시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잘못 의사표시하다가는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책임 당원들한테 신뢰를 상실합니다.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잘못 의사표시하다가는 자기의 정치적 생명줄이 끊어집니다. 후보에 대한 충성도가 윤석열 후보는 충성도가 없습니다. 정권 교체가 안 되면 윤석열 후보는 계속 정치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저는 계속 정치를 합니다. 그거는 후보에 대한 충성도가 현저히 다릅니다. 대표님. 지금 사실 그 밖으로 보기에는 저 혼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적인 조직망이 구축을 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전국적으로 조직망을 구축을 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예. 지금 전국 지구당별로 홍준표 지지그룹들이 탄탄하게 있습니다. 그게 밖으로만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우리 캠프에서 같이 해주시는 분들은 네. 윤석열 캠프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지율이 낮을 때부터 같이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동지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캠프는 사고가 없지 않습니까? 없죠. 몇 달을 해도. 네. 왜 사고가 없겠어요? 서로가 협력체제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캠프의 의사가 후보한테 직접 전달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방향을 잡거나 스탠스를 바꿀 때는 그 신속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 예. 편하죠. 편하세요. 예. 나는 잃을 게 없잖아. 잃을 게 없다는 게. 한 번만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뭘 잃을 게 없어요? 나 해볼 거 다 해봤어요. 윤석열 후보는 다급하지요. 내 아침에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는데 윤석열 후보의 목표는 대통령이 아니다. 윤석열 후보의 목표는 야당 대통령 후보다. 야당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만이 본인 비리, 아내 비리, 장인 비리, 장모 비리를 프로텍트 할 수 있다. 소위 정치 수사로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급하죠.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일까요? 이재명 후보하고 저는 우선 품성이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같이 가난하게 살았고 네. 어렵게 살았지만 이재명 후보는 가난 속에서 정오심만 키웠고 저는 가난 속에서도 나도 부자가 돼서 잘 살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만 키웠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정오심과 부정적인 생각만 키워온 게 이재명 지사가 오늘에 있게 한 원동력이라면 저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홍준표를 있게 한 원동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차이로 보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은 제가 될 겁니다. 야당 후보가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 품성과 품행을 가진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태경 의원은 거짓말을 어떻게 그래? 나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는 하태경이한테는 전화 한 번 일도 없고 영입없어 타진한 일도 없고 아마 하태경이도 지난번에 아마 그런 이야기 했을걸요. 딱 한 군데 빼고는 전화 다 왔다. 딱 한 군데가 우리입니다. 근데 어떻게 자기가 윤석열 캠프 가면서 거짓말을 하냐 이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주사파 출신이 안 받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2030한테 어필하지 않습니다. 그건 지 혼자 착각이죠. 대표님 어필하시잖아요. 왜 어필하신다고 보세요? 난 거짓말 안 하죠. 어떤 상황에도 소신이 뚜렷하죠. 패거리 정치 안 하죠. 그리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죠. 그게 2030의 지금 특징하고 맞지 않습니까? 논의된 적도 없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결례입니다. 윤석열 후보를 만들어서는 당이 망한다는 그런 염원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소문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힘을 합쳐서 당을 망하게 하지 말자. 그런 염원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낸 소문으로 나는 봅니다. 젊은 여성 쪽에서는 전체 틀에 비하면은 다소 좀 수치가 낮다. 그렇죠. 그것은 저는 드루킹 대선을 치를 때 잘못된 프레임에 빠졌다. 드루킹이 탄핵 대선 때 홍준표한테 뒤집어 씌운 그런 잘못된 프레임의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다. 난 그렇게 봅니다. 드루킹이 공격을 할 때 발전계 문제를 그걸 중심으로 헛소문을 퍼뜨리고 마치 하숙집에 일어났던 일을 내가 한 양으로 국민들한테 헛소문을 퍼뜨렸거든요. 최근에 보면 되게 좀 차분해졌다는 평가도 있어요.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시죠. 아니 대통령을 하려고 하면서 남을 그래 호되게 몰아치고 그래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사실 당내 경선할 때도 그렇습니다. 토론할 때마다 참 이게 힘듭니다. 성질대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가능하면 거슬리지 않게 싫은 소리 물을 때는 이해하시라 이러고 물어보고 그래 하니까 좀 그렇죠. 나중에 제가 본선에 나가면 이재명 통으로는 할 때는 옛날의 홍준표로 돌아올 겁니다. 그때는 전쟁이니까요. 네. 이재명 후보와 만약에 내일 토론한다고 하면은 이재명 후보에게는 어떤 걸 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시거나 질문을 하고 싶으세요? 품행 제로. 두 번째 파퓰리스트.
둘 다 어려운 싸움이 되겠지만은 네. 예선이 더 힘들게 끌고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8월 중순까지 윤석열 후보가 정권교체의 유일한 대안이었거든요. 근데 모든 국민의 눈과 우리 당원들의 눈이 윤석열이한테 쏠려 있을 때 제가 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 출마 선언하면서 추석 전후로 골든 크로스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예측하기 2주 전, 추석 2주 전부터 여론조사 기관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결선 투표를 앞두고는 홍준표가 유일한 대안으로 8월 중순 상황하고 정반대 상황이 바뀌어 버렸죠. 근데 그 바뀌게 되는 그 캠페인 과정이 참 힘들었습니다. 특히 어떤 점입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는 TK하고 60대 이상의 지지세를 바탕으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과연 투표 당일까지 갈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지만 TK는 이미 네. 엎어졌고 네. 지금 60대 이상 이제 연령층들 그 어르신들을 마음을 어떻게 돌릴 것인지 그것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까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좀 실언 논란이라든지 뭐 이제 개사가 논란이나 막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이 엄청나게 증폭이 됐잖아요. 야권 전체가 다소 그런 한다스로 좀 묶여가지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랑 붙는데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윤석열 후보 논란이 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오고 있죠. 그게 걱정스러워요. 이번 주에 경선 과정이 다음 주에 끝나고 나면 그러면 만약 제가 되면 이준석 대표하고 장 지지율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죠. 은행에 돈 찾으러 그렇죠. 예. 이제 갔다가 한 넉 달 돈만 찾으러 다녔죠. 네. 그때는 승맥이라서요. 아, 네, 네, 네. 승맥이라서 은행에 가니까 고대 앞에 은행이었어요. 국민은행 안암동 지점. 아, 예. 가니까 은행 행원으로 있는 아가씨들 중에서 달덩이처럼 앉아 있는 아가씨가 있어가지고 그래 그 아가씨가 마음에 들어서 한마디도 못 해보고 한 4개월 그때 도만 찾으시다가. 예, 그 창고 앞에 가서 1,000원도 찾고 네. 그게 76년이니까 그러면 500원도 찾고 이러다가 다시 그걸 또 저금하러 가고 그 이튿날 매일같이 점심시간에 하숙집에 밥 먹으러 왔다가 밥 먹고 국민은행 안암동 지점에 들렀다가 도서관 가고 그랬죠. 그런데 넉 달 후에 76년 10월 30일 토요일 날일 겁니다. 그때 은행은 토요일 날 근무를 했으니까 10시에 돈 찾으러 갔다가 그에 또 이제 묘하게 사법시험이 연기가 됐어요. 아. 석 달간. 아. 그러면 느슨하게 풀어져 가지고 예. 학교 가서 이제 저희들 대학 동기들한테 도서관에 가가지고 그 이야기 하니까 우리 직구준 대학 동기 2사람이 국민은행에 찾아가가지고 불러냈죠. 아, 네. 그래서 고대 앞에 취원다반이라고 있어요. 취원. 취 예, 이게 예. 비치 할 때 야, 치죠. 예, 예. 비치. 예.
보석 비치할 때 치원다방이라고 있었는데 그 다방에서 처음 만났죠. 40년 됐죠. 먼저 만난 지가 76년 10월 30일 날 토요일 날 만났으니까 76년 10월 30일 토요일 날 만났으니까 만난 지는 지금 40년이 훨씬 넘었죠. 그렇죠. 네, 그렇죠? 같이 산 지가 한 40년 됐고. 우리 큰아들은 저하고 꼭 닮았습니다. 생각도 닮았고 얼굴도 비슷하게 닮았고. 둘째 아들은 자기 엄마를 닮았습니다. 얼굴이 자기 엄마 얼굴입니다. 둘 다 정상적으로 군대 복무를 했고 둘째 아들은 특이하게 해병대 복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둘 다 회사원으로 네. 다니고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80년도 서울의 봄을 거꾸로 돌리신 분이다. 바람직스럽지 못한 보수 반동의 시대였다. 민심을 거역한 시대였다. 막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근데 그 여러 품행제로 뭐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꾸준히 뭐 약간 타락세긴 합니다만 유지하는 거는 있잖아요. 여론조사상으로. 진영 논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아 이재명 진영 논리. 진영 논리 때문에. 이 정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진영 논리로 정치를 해왔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이가 대장동으로 구속돼도 지지율이 그리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 정도로 진영 논리가 고착화 된 한국 사회가 되었다. 지금은 옛날에는 보수 진보 중도를 4대 4대 2로 봤다면 지금은 한국 사회가 3대 3대 4로 바뀐 사회다. 그래서 40%의 중도층을 어떻게 흡수하느냐에 따라서 대선의 승패가 결정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국민의힘이 대여전사가 없어진 이유는 당을 위해서 견마지로를 다해도 돌아보지 않는 정당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차츰차츰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대여투쟁해가지고 반격을 받을 때는 온몸의 화살을 자기 혼자 받아야 됩니다. 당이 받아주는 게 아니고. 이런 잘못된 당풍토 때문에 전사가 없어지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저는 초선부터 시작해서 DJ 저격수, 노무현 저격수로 정치 생활을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원조 저격수셨죠.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저쪽으로 공격받을 때 당이 저를 보호해 준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 혼자 온몸에 화살을 맞고 견뎌나가야 하는 이 당의 잘못된 이런 전통이나 그런 구조가 지난번 대장동 사건 때 예리한 대여전사가 나오지 않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그거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이 당에 26년 있었습니다. 26년 동안 아무리 지켜봤지만은 그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 당의 전통은 밑바닥부터 올라오는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전통이 아니고 밖에 명망가를 데리고 와가지고 한번 써먹어 보고 필요 없으면 버려뿌는 이 인재 등용 메커니즘 가지고는 이 당에 대한 충성도가 민주당하고 비교해서 현저히 낮을 겁니다. 그걸부터 지금 바꿔야 돼요. 총선 때 공천 한번 보십시오. 열심히 노력한 당협위원장은 배제해버리고
어디서 근본도 없는 사람을 불러와가지고 내리꼽는 공천을 하는 당이 이 당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충성도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눈치 보고 줄 잘 서고 그 다음에 누굴 따라가는 길이 사는 길인가 그것만 보는 해바라기 정당이 돼버리니까 이 당이 취약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당의 체질 바꿔야 돼요. 대통령이 되면 내 체질을 어떻게 바꾸는가 내가 그때 가서 보여줄게. 그래서 문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한 말씀 부탁드리려고요. 예. 5년 동안 저는 쇼만 봤습니다. 국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탁현민이 그늘에 서서 쇼하는 것만 5년 동안 봤습니다. 그럼에도 잘한 걸 하나만 꼽아보시면 진정놀이죠. 철저하게 내 편만을 위한 정치를 해왔습니다. 홍준표 하면 이 공약 뭐가 있을까요? 뭘 하고 싶으실까요? 안보와 경제 그리고 사회 분야 북의 핵노예가 되어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망가진 한국 경제를 어떻게 재건할 것이냐. 흉악범이 날뛰는 한국 사회를 이게 어떻게 안정을 시킬 것이냐. 국제적 왕따가 되어 있는 한국 외교를 어떻게 하면 선진국 시대에 걸맞는 주권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냐. 경제는 당선 즉시 인수위 때 비상경제팀을 만들겠습니다. 취임 즉시 실시 가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북한 핵 문제는 인수위 때부터 대미, 대중, 대일, 대러시아 4강 외교로 취임하는 즉시 핵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 문제는 흉악범 대책은 형사소송법 456조인가 452조인가 그럴 거예요. 제 이항에 따라서 흉악범은 즉시 사형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흉악범이 날뛰는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형수들이 대기 중에 있는 사형수들이 있는데 집행을 하시겠다. 지금 70명이 넘죠. 그 중에서 대부분 흉악범 출신입니다. 사형 집행하겠습니다. 그 사형 집행을 한다고 하니까 어느 후보가 EU가 그럼 협정 체결하면서 사형 집행을 안 하도록 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 참 어이가 없는 게 EU가 어떻게 우리나라 내정까지 간섭을 합니까? 그럼 EU가 미국하고 경제협력하고 일본하고 경제협력할 때 너희 나라 사형 집행하지 마라 이런 요구를 합니까? 미국하고 일본은 늘 사형 집행을 해요. 내가 그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뭐 사형 집행 찬성 안 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네,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김정은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북한의 봉건 영주죠. 현대국가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많죠. 세계 어느 나라가 3대에 걸쳐서 세습 군주가 등장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현대국가라기보다 봉건 영주국가죠. 쇼를 하기 위해서 만나지는 않습니다.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이 될 때 보는 겁니다. 저는 문 대통령처럼 5년 대통령을 만약 하는 일이 있어도 대국민 쇼는 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이신데 특히 이제 대중관계에 대한 비판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의 관계 이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기본 원칙은 코리아 퍼스트입니다. 외교의 기본 원칙은 코리아 퍼스트. 그건 미국과 중국과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코리아 퍼스트가 아니다, 쇼다. 지금은 대중국 굴종 외교죠. 외교죠.
대미 눈치 외교고, 대미 눈치 외교고, 대중국 굴종 외교죠. 북핵을 미국이 통제를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잖아요. 그죠? 미국 통제 못하죠? 그럼 미국으로서는 세계 핵 질서를 다시 구축을 해야 돼. 왜 한국의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을까요? 미국의 핵 질서, 세계 핵 질서를 통제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렇죠? 그럼 미국이 세계 핵 질서를 통제하는데 북한은 이제 미국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 버렸어요. 미국이 무엇을 근거로 지금 북한을 핵 질서를 통제할 수 있을까요? 그 레버리지가 한국입니다. 중국이 레버리지가 되지 않아요. 응? 그러면 미국이 세계 핵 질서를 통제하는데 유일하게 반항하고 옆길로 나가는 불량국가 로그 스테이트라고 하죠. 그 북한이야. 그럼 북한은 미국이 통제가 안 되는데 통제하는 신용만으로 30년을 보냈다가 SLBM까지 개발을 해버렸어. 미국의 통제 범위를 넘어섰는데 최근에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지에서 레이건 특별보좌관이 어떤 식으로 해견을 해놨습니까? 한국 핵 확산 억제를 해주지 말자. 본토가 불바다 될 판인데 무슨 한국을 해주냐? 그 정식으로 발표한 일이 있어요. 북한이 자기 체제를 지키려고 했으면 왜 핵무기만 개발하지? SLBM까지, ICBM, SLBM까지 개발했을까요? 미국을 갖다가 참전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미 협박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자기 본토가 불바다 될 것을 알면서도 미국이 우리나라 지켜줄까요? 지켜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프가니스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살 길을 지금부터라도 찾아야죠. 나토식 핵 공유를 하든지. 그거는 나토식 핵 공유를 추진한 것은 독일의 슈미트 수사입니다. 슈미트가 핵 공유를 추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핵 공유 해달라고 하니까 노 했잖아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슈미트가 프랑스와 영국처럼 우리도 핵 개발하겠다고 통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이 전술핵을 재배치한 겁니다. NPT 10조를 보면 자위를 위해서 NPT 탈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하는 게 그 조항 원용입니다. 북핵이 개발이 되고 탄두가 지금 60개, 100개라고 이렇게 떠드는 마당에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NPT 탈퇴를 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나라의 권리입니다. 세계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그러고 난 뒤에 핵무기 재료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30년 원자로를 했기 때문에 폐연료봉만 재처리하면 우리가 핵탄두를 1년에 1000기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돈도 있어요. 핵탄두라는 거는 처음 만들 때 기술만 완성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빵 찍어내듯이 찍어내는 거예요. 핵 기술도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미국으로서는 한국을 레버리지로 사용해서 대북 핵 경제를 대응을 해야지. 이제는 외교로 대응이 안 됩니다. 왜 그런 식으로 나는 한국에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왜 발상에 전환을 못해? 미국의 능력으로서는 한계에 와버렸으니까 세계 핵 질서를 이제는 미국이 대응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버렸으니까. 그럼 레버리지를 한국을 통해서 해야죠. 일본이 지금 잠재적인 핵 능력이 세계 1위일 겁니다. 일본은
제가 그 보고서를 본 일이 있는데 1년만 하면 6개월 내 핵개발이 가능해요. 원자력 그 재처리를 다 했어요. IAEA에서 일본만큼은 폐연료봉을 재처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를 했어요. 일본은 원자력 폐연료봉 전부 재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플루토늄이 쌓인 게 1년만 막 6,000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도 6개월 내에. 잠재적인 핵대국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원자력 협정만 개정하면 돼요. 한미 원자력 협정만. 그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원자력을 사용하고 난 뒤에 폐연료봉의 98%가 꽉 찼어요. 이걸 묻을 데도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부안에 묻으려고 하다가 위도 묻으려고 하다가 난리가 나서 나라가 떠들썩한 일이 있었죠. 그걸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을 도입을 하면 묻을 필요 없이 재처리가 돼요. 거기서 플루토늄을 빼내고 소형 원자력 모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서울 근교도 원자력 발전소를 소규모로 해가지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잠재적 핵능력으로서는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6개월 내에 핵탄두를 6,000기를 생산할 수 있어요. 일본과의 관계는 우리가 그 과거를 묻고 미래로 가는 그런 미래 동맹을 맺어야죠. 지금 그렇지 않고 반일 감정으로 한국 정치인들은 반일 감정만 내세우면 국내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난 그런 정치 하는 거는 참 어리석은 정치라고 봅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 대북 정서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과거를 묻자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약간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부연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과거가 미래를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외교 동상회의에도 있었고 국방위원회도 있었고 또 하나 이야기해 줄까요? 최근에 국민들이 좀 마음 편하게 해줄 새로운 신기술이 생겼어요. 한국에. EMP탄이라고 해요. 전자기 펄스탄인데 그걸 우리가 개발했어요. 그것만 실전 배치되면 북의 준동을 초등에 제압을 할 수 있어요. 전자기 펄스탄이 EMP탄이 북한 상공에 30에서 40km 상공에서 터뜨리게 되면 북한의 모든 전자장비가 스톱이 될 겁니다. 녹아내립니다. 미사일 발사 못하죠. 기껏 남는 거는 뭐냐? 장사정포입니다. 이 장사정포를 무력화하는 데는 2, 3일 걸려요. 키홀더라고 미국 측 위성이 과거에는 해상도가 30cm 정도까지 되는데 이 요즘 미국 키홀더 위성은 해상도가 3cm입니다. 위성에서 북한 상공을 찍는데 얼굴까지 선명히 찍을 수 있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전자정보를 통해 갖고 북한의 움직임을 전부 파악합니다. 옛날처럼 6.25처럼 기습남침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게 501호라는 게 생긴 겁니다. 징후가 보이면 지금은 선제 타격해 뿌립니다. 그 경제 분야 딱 두 개만 여쭐게요. 5만 달러 말씀하셨어요. 예. 구호적 의미 아닌가? 경제 성장률이 3% 되고 그리고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을 하고 그 다음에 외환 가치 그것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 4만 한 7, 8천 달러까지 5년 만에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구매력 지수라는 게 또 있어요. 일본은 능가합니다. 구매력 지수. 같은 돈 가지고 물건 사고 구매력 지수. 그건 우리가 일본을 능가해요.
지금 이미 능가했어요. 중국이 구매력 지수가 미국을 능가했습니다. 중국이. 지금 세상이 그래 변했어요. 그래서 5만 달러라는 게 구매력 지수 차원에서는 이미 미국, 일본을 능가했는데 5만 달러가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그리고 그걸 마치 산수하듯이 계산하는 거. 내가 지난번에 토론회 할 때도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그 결국은 5만 달러라는 게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구매력 지수 차원에서 하면 5만 달러는 쉽게 넘어가죠.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과오가 부동산 폭등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부동산 개발을 억제를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신도시 정책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신도시를 잘못 만들면 거기까지 도로를 놔야 되고 철도를 놔야 되고 사회 간접자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신도시에 사는 젊은이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출근에 2시간, 퇴근에 3시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길에서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심을 초고층 개발하자, 고밀도로 개발하자. 뉴욕 같은 경우에 용적률이 3,300%까지 줍니다. 도쿄가 용적률이 3,000%예요. 대한민국의 법률상으로 허용되는 용적률은 1,500%입니다. 법률상 허용되는 용적률. 그래서 도심은 법률상 허용되는 용적률로 1,500%까지 주도록 하자. 고밀도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특히 재개발일 경우에 거기에 내 커트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현 시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하고 경제적인 활동이 빈번한 분들은 도심에 살자. 도심에 살고 그래야지 트래픽이 대폭 줄어든다. 그리고 출퇴근 거리도 짧고 그래서 뉴욕 스타일로 한번 해보자. 도심을. 그런 식으로 교외로 나갈 때는 좀 전원적인 분위기 나는 그런 주택 제도를 채택해도 좋고 그러나 도심은 초고층 개발을 해야 되는데 도심의 용적률 제한하고 청고 제한하는 거는 이게 난센스입니다. 그거는 청고 제한하지 말아야 돼. 근데 그거 청고 제한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우리가 가장 유의할 것은 화재를 어떤 식으로 방비를 할 것이냐. 초고층 빌딩을 만들면서 화재 방비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돼요. 화재가 일어나면 고층만 딱 타고 끝나는 거로. 그것만 철저히 한다면 초고층 주거 시대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대표님을 제외하고 대선 후보들 중에서 누가 제일 낫다고 보세요? 유승민 후보입니다. 정책 능력이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심성이 나쁘지 않아요.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사회 변혁 준비를 하는데 결국 여기에 이제 노동개혁 문제도 우리가 초미의 관심사고 이런 문제를 전부 묶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다음 총선을 앞두고 개헌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걸고 총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헌 문제뿐만 아니고 이런 모든 사회 문제를 다 걸고 총선에서 국민 의사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 물어봐가지고 우리가 총선에서 이기면 그 다음부터 개헌 절차도 할 수 있고 사회개혁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의사를 그때 물어보는 거지 이미 지금 180석 돼 있는 저 국회를 상대로는 우리가 개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거는 협력을 통해서 2년간은 국정을 운영하는 수밖에 없고 2년 후에는 총선을 돌파하고
본격적인 사회개혁을 3년간 해야 되는 그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홍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이에요, 제목은. 그래서 먼저 홍준표가 그리는 대한민국 5년은 무엇인지, 어떤 나라를 만들 건지. 선진국 시대의 원년을 만들어서 퇴임할 때쯤 되면 선진국 시대의 체제가 정비되는 그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북, 안보, 외교. 우리나라의 모든 제도는 지금 87 체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거든요. 그때는 중진국 시대입니다. 개발도상국으로 갓 들어갔던 시대. 개발도상국 초기 그 시대의 제도나 그런 헌법 구조로는 선진국 시대는 걸맞지가 않죠. 제가 5년 동안 만약 대통령을 할 수 있다면 2030이 미래 세대가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듭니다.